예, 경주에서 에이펙 이후의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강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고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넘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6년 만에 만난 거군요. 정상회담을 이제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싸우기 싫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게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합의가 격까지만 흔들었지 본질은 전혀 손을 안 댄. 그래서 만나기 위한 회담이지 이게 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관세를 좀 내려주고 또 중국은 히토류를 다시 공급하겠다는 이게 두 가지 카드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카드 말고도 굉장히 현안들이 많잖아요. 무슨 뭐 틱톡 문제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서로 이제 한 가지씩 꺼내서 좀 교환하면서 봉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누가 세냐는 건데. 그 공장이 서고 사람이 이제 쓰러지는 상황을 갖고 있는 미국, 그 히토류 때문에 이게 지금 공장이 첨단 산업에 공장이 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펜타닐 때문에 젊은이들이 계속 이제 쓰러지는 상황을 이제 안고 있는 미국이 이제 이류 국가 중국한테 끌려간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급하냐는 걸 보면은 회담에서 누가 먼저 와서 기다렸냐 보면 이 이론상으로는 시진핑이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먼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샘은 누가 팠냐를 보면은 그 첫 만남부터 한 19초 정도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를 하고 시진핑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까지 나오면서 계속 귓속말로 시진핑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협상에서는 오히려 조금 화해 분위기로 가는 쪽으로 민감한 걸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약점이라는 건 하나는 히토류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뭔데요? 펜타닐이죠. 아, 펜타닐. 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펜타닐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미중 간의 이 무역 2라운드를 보면서 중국이 뭐 무역도 굉장히 그전보다는 다변화 해놓고 이랬다는데 역시 히토류 카드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봉합이 됐다 꺼내들었는데 다시 그러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또 꺼내들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의 강점을 돋워주는 게 아니라 약점 물어뜯기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중국이 가진 only one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버 원은 뭐 미국이 다 있지만 미국이 갖지 못한 only one은 이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계속 카드로 갖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 연장을 한다. 그게 풀리지는 않고 90일 할게 이번에 이제 1년 할게. 그래서 뭐 조금 더 가면 2년 할게. 뭐 그렇지만 이건 결코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약발이 떨어질만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는 미국이 5년 내에는 히토류를 이제 대체 생산하거나 대체 구독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히토류에 끌려다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미국도 그 존재감을 알았기 때문에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거나 혹은 이제 동맹국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구축하는 게 그렇게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30년 동안 미국이 히토류의 정제 기술을 그 사이 히토류 정제 기술 한 3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이나 뭐 이쪽에서 광산은 파가서 히토류는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정제 가공을 해서 제품 만드는 것은 중국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썼다고 그러면 뭐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 기술을 베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중히토의 기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광산 파더라도 5년에서 7년 걸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는 거죠.
역시 우리 소장님과 얘기 나누는 것들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알습니다. 미국도 히토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은 안 되겠지만 1, 2년 내에는 그거를 채굴 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경쟁력을 갖지 않겠나 싶었는데 채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공 기술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첨단 칩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요번에 에픽 하면서 젠슨함이 와서 뭐 26만 장 GPU 공급하다. 우리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중국은 당연하겠지만 뭐 외국 국가들에서 첨단 칩은 주지 않겠다. 특별히 뭐 중국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첨단 칩 없이 반도체 IT 굴기가 독립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문제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했던 말 잊어버리고 저녁에 다른 얘기하고 네. 전일 얘기했던 것도 딴소리하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이나 뭐 이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는 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그날 저녁에 보면 미 상무부가 UA인가에다가 이제 브래그웰 6만 장인가를 수출하는 걸 승인을 했어요. 네. 이거 도대체 앞뒤가 맞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건 26만 장 이제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지 우방들도 다 이제 만약에 그 브래그웰 뭐 이상의 레벨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제 주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수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가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뭐 대폭락을 해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뭐 그 정도 시장 조정하는 것 정도까지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시장이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누가 더 정확하냐 그러면 그 시장이 항상 정확했죠. 그리고 중국은 제일 재미난 것은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AI 칩을 완전히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AI 모델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산 칩 성능 떨어지는 2세대 정도 뒤진 성능 칩을 갖고서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성능을 내고 거기다 알고리즘을 같이 붙여가지고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가 보면 오픈 AI의 수준에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이 이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게 정말로 급속도로 높아지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재 역설인데 감히 미국의 AI 칩을 중국이 이제 개발한다 이런 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제재를 하는 바람에 중국이 하웨이부터 캠브리콘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H20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넘어섰고 H100도 한 70에서 80% 성능을 내는 정도 이미 따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첨단 칩과 히토류의 싸움에서는 사실은 첨단 칩이 훨씬 더 최첨단이고 히토류는 그런 첨단 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반도체와 히토류가 싸우면 히토류가 유리한 그 패를 소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네덜란드에 넥스페리아라고는 이제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를 중국이 50억 불 주고 샀는데 이걸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가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산내사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고증자 가는 거고 왜 그러냐면 중국이 네덜란드에 전화한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외무장관이 한 얘기는 니들 ASML 공장 세우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ASML에 지금 EV 장비도 거기도 히토류가 수백 킬로가 들어가야만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걸려버리면 지금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이 그대로 이제 문제가 되는 공급망의 히토류가 네덜란드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 대만, 미국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카드가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거 지고 오는 게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서방 세계나 미국이 히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고 또 환경오염이라는 것에 너무 이제 몰입돼가지고 개발 안 한 것 이게 아주 지금 치명타고 그게 아마 트럼프의 발 뒤꿈치를 물고서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결정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미중 간에 지금 고위급 협상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전에. 그러면서 계속 다음 만나면 또 이제 고일 관세 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정상에서 이제 1년 동안 초고일 관세를 유예를 한 건데 지금 이전보다는 기간이 조금 깁니다. 1년. 그거 아주 절묘합니다. 네. 네. 그래서 1차 빼놓고 2, 3, 4, 5차에서 가장 이제 연장을 했더니 히토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히토리를 90일씩 연장을 하다가 이번 1년을 연장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아주 그 절묘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 10개월이라고 그러면 1년이라고 그러면 내년 10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이 더 이상 히토리 공급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중간선거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러지 말고 14개월 정도, 12개월이나 그렇게 하면 중간선거 넘기고 나서 협상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울 건데 이번에 1년으로 연장을 했지만 그 연장의 시간이 보면 중간선거 바로 앞이다. 그렇군요. 절묘하게 지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14개월로 하자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중국이 이번에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그죠. 정말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 그 서로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히토리 문제를 가지고 봉합할 거는 예상을 했고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도 거론하면서 좀 세게 뭐 협상의 카드로 쓰든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 얘기는 별로 거론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둘 다가 이제 뜨거운 거 만지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거 뜨거운 감자는 이번에는 이제 손대지 말자. 이런 것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번 정상회담 전에 실무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어요. 그때 실무회담에서 이미 사실은 김을 빼버린 거죠. 그게 대만 문제 언급은 애초부터 없었고, 히토리라든지 관세 연장이라든지 펜타닐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네. 이미 이제 예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러나 오늘 또 언론에 나왔지만 중국이 위성을 가지고서 TSMC 공장 화장실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만에 관한 문제들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중국이 샅샅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대만은 또 뭐 가끔 미사일도 이제 바다 건너가지고 대만 그 섬 전체를 가로질러가지고 지금 포사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만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은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대만에 무기를 팔고 또 이제 중국한테는 이제 협상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아까 잘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현안 또 실제 그 리더들의 현안이 있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면서 막 좌충우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대만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뭐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고 워낙 좀 오락가락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노이즈들은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의 이런 2차 무역 전쟁에서 나름 버티고 선방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 자체도 또 좋지는 않잖아요. 올해 연간 목표 5%인가요? 올해도 달성 가능할까요? 거기서 뭐 3분기 4.8인데요. 네.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하면 5.2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면 4분기 커버할 수 있겠네요. 4분기는 뭐 4.6만 해도 되는데 예. 아마도 이게 14차 5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내려고 아마 4분기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수치는 충분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주목할 것은 오히려 미중 전쟁 때문에 대미 수출이 뭐 20, 30%씩 줄어들었는데 중국 전체 수출은 지금 10월 달까지 플러스 6%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그 무역 봉쇄가 별 의미가 없었다. 다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헛발질이다. 이제 그렇게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사중전에 있었던 것도 잠깐 요 코멘트를 듣고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이 중앙회의에서 비전 아젠다를 좀 정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사중전에서 특별히 뭐 내년 경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게 조금 주목할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사중전은 이제 5개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5년 앞으로 5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서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 기술 중점 성장하겠다. 정말로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 내수 중점 성장이 지난번에 이제 큰 이슈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기술 중점 성장 이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테크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마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고 최근 뭐 주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테크주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죠. 사중전에서는 그 아마 내년 3월에 나오는 것은 아마 신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 정책 요게 뭔지를 그걸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또 좀 경제적 측면에서 볼게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동안 한국에 뭐 온다 안 온다 여러 설왕설래 뭐 신라 호텔 전체 비웠다가 또 뭐 설왕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났는데 그 경제적인 의미들 그리고 후속하는 게 뭐 서로 뭐 초청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4월이에요. 네. 그래서 4월에 4월이냐면 중국이 3월까지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교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네. 트럼프도 4월 달에 지금 초청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1년에 2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4월에 국빈 방문을 하고 또 아펙이 심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중국을 내년에는 한 2번 정도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정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갔다 왔다 하면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는 그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군요. 그렇죠. 국민이든 관료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 아마 그런 사람 간의 교류 또 이제 뭐 관광, 예. 여행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지금 중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카톡이 중국에서 우리가 안 됐어요. 다음 메일도 안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전역에서 지금 카톡이 돼요. 이걸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중국이 한국하고 조금 관계 개선에 이제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을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건 아마 내년 되면은 조금 더 아마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중시로만 보게 되면 기술주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한한령에 묶였던 뭐 섹터들 이런 게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그래서 있겠네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중국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요번 한중 간의 회담으로 사실 미중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좀 끼어 있어서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이 뭐 한화오션에 그 미국 법인들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 긴장 관계가 좀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미중의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긴장 관계 풀렸는데 미중이 더 강하게 붙게 되면은 영향이 있다. 중국이 네. 이제 바로 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때려서 미국한테 이제 보여주기식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미중의 관계라는 게 계속 티격태격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로의 불만 표시를 한국한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그런 회사나 업종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내일 스페셜리스트 예고합니다. 마침 지금 이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한령 해지 기대감으로 뭐 엔터주가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엔터주 이야기 내일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깊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펙에서 있었던 또 미중 간의 이야기, 또 한중 간의 이야기, 투자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